새벽 3시 50분 68세인 저는 오늘도 시동을 겁니다. 40년 경력의 베테랑 덤프트럭 기사. 한 달에 5번도 일을 못 구합니다. 40년 모은 돈 3억 5천만 원은 3년 만에 2억으로 줄었고 저녁엔 생계형 배달 오토바이를 탑니다. 예금 바닥까지 남은 시간 약 7년. 그때 저는 75세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도윤입니다. 40년을 덤프트럭 운전대를 잡고 살았습니다. 한때는 도윤 기사라고 불리며 어느 현장에서나 환영받았습니다. 한 달에 800만 원도 벌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통장 잔액은 2억 100만 원입니다. 3년 전 40년 모은 돈 3억 5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매달 평균 50만 원에서 60만 원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새벽엔 일을 기다리며 대기를 합니다. 저녁엔 배달 오토바이를 탑니다. 추운 밤 배달을 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금이 무너지는 걸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늦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노후를 몸으로 버티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침대 옆 휴대폰을 조용히 끄고 이불을 천천히 걷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깨우지 않으려고 숨소리까지 줄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옷을 챙겨 입고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김밥 한 줄이 랩에 쌓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전날 밤 싸둔 것이었습니다. 김밥 옆에는 작은 메모지 하나. 여보, 조심히 다녀와요. 그 짧은 글씨를 보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66세 아내는 말이 없어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 얼마나 힘든지, 제가 얼마나 버티고 있는지. 점퍼를 걸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영하 2도의 새벽 공기가 얼굴을 확 때렸습니다. 차가운 공기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시흥공단에 있는 덤프트럭 주차장까지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하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낡은 덤프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제 덤프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2011년식 25톤 덤프. 벌써 13년째 함께하는 동료였습니다. 운전석에 올라타자 차가운 좌석이 엉덩이를 찔렀습니다. 히터를 켜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40년을 들어온 소리지만 여전히 든든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켰습니다. 오늘은 물량이 있을까? 오늘은 하나라도 뛸 수 있을까? 손을 모으고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오늘은 한 건이라도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도윤 기사님, 오늘 물량 없습니다. 대기만 부탁드립니다. 그 말이 이제는 너무 익숙했습니다. 오히려 물량이 있다는 말이 낯설 정도였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대기였습니다. 오늘도 기다림이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을 바라봤습니다. 굳은 살과 주름으로 가득한 손. 하지만 지금 이 손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오전 7시가 되자 덤프 기사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주차장 한쪽에 마련된 간이 쉼터. 낡은 의자 몇 개와 찌그러진 테이블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걸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윤 형님, 오늘도 대기예요? 옆에 앉은 김 기사가 물었습니다. 55세, 저보다 13살 어렸습니다. 하지만 그도 요즘 일이 없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응, 오늘도 물량 없대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요새는 30대도 일 없대요. 우리 나이는 말해 뭐해요. 김 기사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쉼터에는 씁쓸한 공기만 감돌았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면 다들 현장으로 출발했었습니다. 하루에도 5회, 6회씩 뛰던 시절.
레미콘 현장, 토사 운반, 폐기물 처리. 어디든 덤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명이 앉아 있으면 두세 명만 나갈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대기였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무전기만 듣다가 집에 가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오전 9시쯤 무전기에서 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인천 송도 현장 운반 2대 필요합니다. 순간 쉼터에 있던 기사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모두가 무전기를 움켜쥐었습니다. 저요? 저 갈게요. 소장님, 저 오늘 아직 한 번도 안 뛰었어요. 저도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소장님, 도윤입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소장의 대답. 도윤 기사님, 죄송한데 오늘은 체력되는 젊은 분으로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결국 40대 기사 2명이 선택됐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내려놓았습니다. 68세 그 숫자가 40년 경력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건설 현장은 체력 싸움이었습니다. 빠르게 싣고 빠르게 운반하고 빠르게 내려야 했습니다. 68세인 저보다는 40대가 낫다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덤프로 돌아갔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날씨면 현장이 바빴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 공사가 잘 돌아갔습니다. 덤프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날씨가 좋아도 소용없었습니다. 현장 자체가 없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점심시간까지 아직 1시간 반이 남았습니다. 저는 운전석을 뒤로 젖히고 눈을 감았습니다. 귓가에 들리는 건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40년 전 처음 덤프를 몰기 시작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1984년. 저는 28살이었습니다. 그때는 몸이 성했습니다. 하루 종일 덤프를 몰아도 끄떡없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싣고 언덕을 오르는 게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됐습니다. 하루에 3만원, 4만원씩 벌었습니다. 한 달이면 100만원 가까이 벌 때도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 100만원이면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작은 전세방을 얻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열심히 덤프를 몰았습니다. 70세까지는 문제 없겠지.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덤프는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운전만 할 수 있으면 됐으니까요.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착각이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무전기에서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동을 끄고 덤프에서 내렸습니다. 오늘은 끝이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7시간 반을 대기했지만 결국 한 건도 뛰지 못했습니다. 수입은 0원. 하지만 기름값은 나갔습니다. 새벽에 주차장까지 오면서 히터를 켰으니까요. 대기하면서도 히터를 틀었으니까요. 계산해보니 오늘만 기름값 1만 5천 원이 들었습니다. 일을 하지 않았는데 지출은 발생했습니다. 이게 지금 제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15분 거리를 걸으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내에게 뭐라고 말하지? 오늘도 일 없었다고? 아니면 늦게 끝난다고 거짓말할까? 결국 저는 거짓말을 택했습니다. 아내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66세 아내도 요즘 마트에서 시간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힘든데 제가 일 없다는 말까지 하면 아내가 더 힘들어할 게 뻔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여보, 왔어요? 거실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일이 좀 늦게 끝난대. 저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점심 드셨어요? 아직 잠깐 쉬었다 나갈게.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파란색 통장 하나,
40년을 모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 통장을 펼쳤습니다. 2022년 1월 3억 5,200만 원, 2023년 1월 2억 8,300만 원, 2024년 11월 2억 100만 원, 3년, 고작 3년 만에 1억 5,1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한 달 평균으로 계산하면 거의 420만 원씩 무너진 셈이었습니다. 물론 덤프 유지비도 있었습니다. 덤프트럭 보험료, 정비비, 주차비. 한 달에 평균 80만 원은 나갔습니다. 거기에 기름값까지 더하면 1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덤프 수입은 70만 원이었습니다. 결국 덤프로는 적자였습니다. 유지비 100만 원 마이너스 수입 70만 원 마이너스 30만 원. 연금이 92만 원 나왔지만 생활비는 최소 19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 식비, 관리비. 아내와 단둘이 살아도 190만 원은 나갔습니다. 연금 92만 원, 덤프 수입 70만 원, 162만 원. 생활비 190만 원. 매달 기본 적자가 28만 원. 거기에 덤프 유지비 적자 30만 원까지 더하면 실제로는 매달 60만 원 가까이 적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배달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배달로 한 달에 50에서 6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래야 겨우 수지타산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추운 겨울밤 오토바이를 타고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배달을 뛰어야 했습니다. 한 번만 넘어지면 끝이었습니다. 골절이라도 되면 3개월은 일을 못합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예금은 폭삭 무너집니다. 저는 한참 동안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이 침침해서인지 아니면 눈물이 고여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40년 아침부터 저녁까지 덤프를 몰았습니다.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명절에도 현장에 나갔습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한 달에 600만 원, 700만 원씩 벌 때도 있었습니다. 그 시절엔 정말 돈이 잘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먼저 집을 샀습니다. 2005년 시흥에 30평대 아파트를 샀습니다. 전세금 1억과 대출 8천만 원. 10년 동안 대출을 갚았습니다. 아들 대학 보내느라 4년간 1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등록금, 생활비, 학원비. 공대를 나왔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들 결혼할 때 5천만 원을 보탰습니다. 신혼집 전세금 절반을 대줬습니다. 2020년이었습니다. 아들이 32살 때였습니다. 그렇게 쓰고 나니 2022년 초에 남은 돈이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40년을 일해서 모은 돈. 집 사고 아들 키우고 결혼시키고 남은 게 3억 5천만 원. 많다고 할 수도 없고 적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80세까지는 버티겠지. 연금도 있고 덤프도 조금씩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딱 3년 만에 1억 5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덤프 일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2022년 말부터 건설 경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분양이 쌓이고 중소건설사들이 부도났습니다. 그러니 덤프 물량도 줄었습니다. 한 달에 20회 뛰던 게 12회로 줄었습니다. 다시 8회로 줄었습니다. 지금은 5에서 7회가 전부입니다. 수입은 줄었는데 지출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니 예금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손을 펼쳐 바라봤습니다. 굳은 살로 뒤덮인 손, 검게 그을린 손등, 운전대를 40년 잡아서 생긴 변형된 손가락. 이 손으로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덤프는 이제 일이 없습니다. 68세를 원하는 현장은 없습니다. 저는 통장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2시 아직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엔 배달을 나가야 했습니다.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동안 오토바이를 타야 했습니다. 그게 싫었냐고요? 아닙니다. 배달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배달이라도 하지 않으면 통장은 더 빨리 무너질 테니까요. 배달을 시작하고 나서 월 적자가 6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매달 30만 원씩 줄어듭니다. 1년이면 360만 원, 10년이면 3,600만 원, 지금 예금 2억 100만 원, 여기에 병원비, 수리비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을 더하면 실제로는 7년 정도면 바닥납니다. 그때 저는 75세입니다. 75세에 덤프를 몰 수도 없고 배달을 뛸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들에게 손 벌리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커피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1월의 오후 햇살이 거실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었지만 제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문득 오래된 앨범이 보였습니다. 거실 선반 한쪽에 놓인 두꺼운 앨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앨범을 꺼냈습니다. 앨범을 펼쳤습니다. 1990년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30대 후반이었던 시절 덤프트럭 옆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이지만 표정만큼은 밝았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시절이었습니다. 1990년대 대한민국은 건설 붐이었습니다. 아파트가 우후죽순 올라갔습니다. 도로가 뚫렸습니다. 지하철이 생겼습니다. 어디를 가도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마다 덤프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때 도윤 기사로 불렸습니다. 그 호칭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도윤 기사님, 오늘도 부탁합니다. 도윤 형님이 오시면 든든해요. 도윤 기사님이면 걱정 없지. 현장 소장들이 저를 찾았습니다. 어떤 현장이든 문제없이 소화했습니다. 운반, 폐기물 처리, 건축 자재 운반, 무엇이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확실했습니다. 하루에 5에서 6회를 뛰었습니다. 한 번에 5만 원씩, 하루 30만 원, 한 달이면 600만 원이 넘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600만 원이면 대기업 부장급 월급이었습니다. 저는 고졸 출신 덤프 기사였지만 대기업 부장보다 많이 벌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1998년 IMF 직후였습니다. 집값이 폭락했을 때 아파트를 샀습니다. 시흥의 30평대 아파트, 전세금 1억에 대출 8천만 원, 총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내 집 생겼어요. 아내에게 말했을 때 아내는 울었습니다. 그때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 10살이었습니다. 아들도 좋아했습니다. 아빠, 우리 집 진짜 커. 이제 내 방도 생긴 거야? 저는 아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너 방도 있지? 그때가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도 건설 경기는 좋았습니다. 특히 2000년대 초반 수도권 신도시들이 생겼습니다. 판교, 동탄, 광교, 어디든 공사판이었습니다. 저는 그 현장들을 누볐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쉬는 날 없이 일했습니다. 도윤 기사님, 내일 일요일인데 나오실 수 있어요? 당연하죠. 갈게요. 일요일도 나갔습니다. 명절 다음 날도 나갔습니다. 돈이 됐으니까요. 그 돈으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가자 수학학원, 영어학원을 보냈습니다. 아들아, 공부 열심히 해라. 아빠는 공부 못해서 이렇게 사는 거야. 너는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다녀야 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아빠. 열심히 할게요. 아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2007년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공대였습니다. 아빠, 붙었어요.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꽉 껴안았습니다. 잘했다, 아들. 아빠가 자랑스럽다. 그때 저는 51세였습니다. 아직 덤프를 거뜬히 몰 수 있었습니다. 체력도 괜찮았습니다. 2011년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중견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아빠, 저 취직했어요. 월급은 얼마나 나오는데? 초봉 3천만 원이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그때 저는 55세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대 중반, 건설 경기가 주춤했습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대출이 어려워졌습니다. 분양이 줄었습니다. 덤프 물량도 조금씩 줄었습니다. 하루 5에서 6회 뛰던 게 4회로 줄었습니다. 다시 3회로 줄었습니다. 수입도 줄었습니다. 한 달 600만 원 벌던 게 4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400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대출도 다 갚았고 아들도 취직했으니까요. 2020년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35살 때였습니다. 신부는 같은 회사 동료였습니다. 아버지, 결혼하려고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 좋은 일이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근데 신혼집 전세금이 좀 부족해요. 1억이 필요한데 저는 5천만 원밖에 없어요. 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5천 줄게. 아버지, 괜찮아. 내 결혼인데? 그렇게 5천만 원을 보탰습니다. 아들은 그 돈으로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결혼식 날 아들이 신부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저는 객석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잘 키웠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내 할 일은 다 한 것 같다. 집도 샀고 아들도 대학 보냈고 결혼도 시켰고 이제 나만 챙기면 되겠지.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2022년 말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앨범을 덮었습니다. 사진 속 30대 제가 지금의 68세 저를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왜 그렇게 됐어요? 40년이나 일했는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분명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습니다. 아들 교육도 시켰습니다. 결혼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8세 노인이 배달 알바를 뛰고 있습니다. 저는 앨범을 다시 선반에 올렸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5시 20분 배달 알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동안 오토바이를 타야 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배달 옷을 꺼냈습니다. 두꺼운 점퍼와 장갑, 헬멧, 거울을 봤습니다. 저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 백발이 섞인 머리. 사진 속 30대 도윤 기사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후 5시 50분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배달 대행 업체가 있는 곳까지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여보, 조심히 다녀와요. 현관문 앞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1월 저녁 6시 해는 이미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기온이 영상 3도. 밤이 되면 영하로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배달 대행 업체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사무실 하나, 거기에 오토바이 5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기사님 오셨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매니저가 인사했습니다. 네, 왔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라 주문 많을 거예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125cc 스쿠터.
덤프트럭에 비하면 장난감 같은 크기였습니다. 이 오토바이가 생명줄이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릉. 작은 엔진 소리가 났습니다. 덤프 엔진 소리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40년을 들어온 그 묵직한 소리. 지금은 이 가벼운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첫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치킨 2마리, 목동 아파트 507동. 저는 치킨집으로 향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6시. 도로는 차들로 붐볐습니다. 치킨집에 도착해 주문을 받았습니다. 아저씨, 조심히 가세요.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네. 배달 박스를 오토바이 뒤에 실었습니다. 목동 아파트까지 15분 거리. 저는 조심스럽게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차들 사이를 비집고 갔습니다. 신호등에서 멈췄습니다. 옆에 정차한 승용차 안. 따뜻한 히터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손을 주물렀습니다. 장갑을 꼈지만 손이 시렸습니다. 11월 저녁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다시 출발했습니다. 목동 아파트 507동 3층. 저는 오토바이를 세우고 치킨을 들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40년 덤프를 몰며 혹사당한 무릎. 3층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남자가 나왔습니다. 치킨이요? 아, 감사합니다. 남자는 치킨을 받고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다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배달비 3,500원. 앱에 찍혔습니다. 두 번째 주문. 족발 1개, 신정동 빌라 203호. 다시 족발집으로 향했습니다. 족발을 받아 오토바이에 실었습니다. 족발은 치킨보다 무거웠습니다. 신정동까지 20분 거리. 중간에 언덕이 있었습니다. 오토바이가 힘겹게 올라갔습니다. 제발 고장 나지 마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토바이가 고장 나면 수리비가 나갑니다. 그리고 수리하는 동안 일을 못합니다. 그럼 수입이 끊깁니다. 다행히 언덕을 무사히 넘었습니다. 신정동 빌라에 도착했습니다. 2층. 또 계단이었습니다. 족발을 들고 올라갔습니다. 무게가 제법 나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젊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족발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여자는 족발을 받고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배달비 4,000원. 지금까지 7,500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주문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라 주문이 많았습니다. 치킨, 피자, 중국집, 족발, 보쌈. 다양한 음식을 날랐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8시 40분. 벌써 2시간 40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배달 13건 배달비 48,000원.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도 욱신거렸습니다. 손은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랑비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세게 내렸습니다. 제발 그만 내려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비는 더 세게 내렸습니다. 저는 오토바이를 세우고 우비를 꺼냈습니다. 배달 가방에 항상 넣어두는 우비. 우비를 입고 다시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다음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비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헬멧 유리에 빗물이 흘렀습니다. 속도를 줄였습니다. 천천히 갔습니다.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받았습니다. 비에 젖지 않게 배달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도로는 미끄러웠습니다. 브레이크를 잡을 때마다 조심했습니다. 제발 넘어지지 말자. 한 번만 넘어지면 끝이야. 비 오는 밤에 넘어지면 골절은 기본입니다. 고관절이라도 나가면 6개월은 못 일합니다. 그럼 배달도 못하고 덤프도 못 몹니다. 예금만 까먹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핸들을 잡았습니다. 목동 오피스텔에 도착했습니다. 12층.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짜장면을 전달하고 내려왔습니다.
배달비 3,500원. 시계를 봤습니다. 밤 9시 20분 10시까지 40분 남았습니다. 두세 건만 더하면 끝입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비 오는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곧 끝나요. 조심히 다녀와요. 제발. 아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걱정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걱정 마세요. 금방 갈게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지막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68세의 몸은 이미 한계였습니다. 밤 10시 정각. 오늘 배달이 끝났습니다. 저는 업체로 돌아왔습니다. 오토바이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도윤 기사님, 수고하셨어요.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네. 오늘 배달 16건. 총 배달비 59,000원. 저는 옷을 벗었습니다. 우비를 입었지만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어깨와 등이 다 젖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워서인지 피곤해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아내가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옷이 다 젖었네요. 얼른 씻어요. 저는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적셨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과 피로로 가득했습니다. 40년을 일했는데 여전히 일해야 합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아내가 따뜻한 국밥을 차려놨습니다. 여보, 먹어요. 고마워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내일도 똑같을 테니까요. 저는 국밥을 다 먹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허리, 무릎, 어깨, 모든 관절이 아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금방 잠이 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숫자만 맴돌았습니다. 예금 2억 100만 원, 매달 30만 원씩 적자, 7년이면 바닥. 그때 저는 75세입니다. 새벽 2시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허리가 특히 아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내를 깨우지 않으려고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11월 새벽 2시.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계산기 앱을 열었습니다. 연금 92만 원, 덤프 수입 평균 70만 원, 배달 수입 평균 90만 원, 합계 252만 원, 생활비 190만 원, 덤프 유지비 80만 원, 합계 270만 원, 매달 18만 원 적자. 여러분은 물으실 겁니다.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연금도 나오고 일도 하시는데 18만 원 적자면 크지 않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작년 2월 갑자기 허리가 아팠습니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디스크네요. 수술까지는 아니고요. 물리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물리치료를 3개월 받았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씩 총 45만 원이 나갔습니다. 작년 6월 아내가 넘어졌습니다.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병원비 80만 원. 작년 9월 제 덤프가 고장 났습니다. 엔진오일 누유. 수리비 120만 원. 작년 11월 아내가 백내장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수술비 150만 원. 1년에 예상치 못한 지출 총 395만 원. 한 달로 나누면 33만 원. 기본 적자 18만 원, 예상치 못한 지출 33만 원. 실제로는 매달 50만 원 이상 적자였습니다. 그러면 7년이 아니라
5년이면 예금이 바닥납니다. 그때 저는 73세입니다. 73세에 예금이 바닥나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계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노후에 얼마나 돈이 필요한지. 아프면 돈이 듭니다. 68세 몸은 자주 아픕니다. 허리, 무릎, 어깨, 눈.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66세입니다. 아내도 아픕니다. 백내장 수술했지만 앞으로 또 무슨 병이 생길지 모릅니다. 당뇨가 올 수도 있습니다. 고혈압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돈이 필요합니다. 연금 92만 원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례비. 저는 68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0년, 길면 15년 남았습니다. 아내도 비슷합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때 장례비가 필요합니다. 최소 500만 원. 제대로 하려면 1000만 원. 아내 장례비까지 합치면 최소 1000만 원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금이 바닥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양병원비. 만약 제가 치매에 걸리면 요양병원에 들어가야 합니다. 한 달에 150만 원. 아내 혼자 저를 돌볼 수 없습니다. 66세 아내가 68세 치매 환자를 돌보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요양병원밖에 없습니다. 한 달 150만 원. 1년이면 1800만 원. 연금 92만 원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결국 예금을 까먹어야 합니다. 5년만 요양병원에 있어도 9천만 원이 듭니다. 지금 예금 2억 100만 원. 요양병원비 9천만 원 빼면 1억 1100만 원. 거기에 아내 생활비 한 달 100만 원이라고 쳐도 5년이면 6천만 원. 1억 1100만 원 마이너스 6천만 원 5100만 원. 5100만 원 남습니다. 그나마 괜찮다고요? 아닙니다. 아내도 아프면? 아내도 요양병원 가면? 그럼 같이 한 달 300만 원. 5년이면 1억 8천만 원. 그럼 예금이 남지 않습니다. 저는 소파에 깊이 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노후는 돈과의 싸움입니다. 연금 92만 원?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하면 되지 않냐고요? 7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요? 가능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작년에 허리 아플 때 2주 동안 일을 못했습니다. 덤프도 배달도 못했습니다. 그 2주 동안 수입이 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출은 그대로였습니다. 생활비, 병원비, 덤프 유지비. 그때 예금에서 6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자주 생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아프고 더 오래 쉬어야 합니다. 그럼 예금은 더 빨리 무너집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만 보였습니다. 문득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은 지금 35세입니다. 중견기업 과장, 연봉 5,500만 원, 결혼해서 아이도 있습니다. 작년에 태어난 손주, 제 첫 손주입니다. 아들은 신혼집 전세에 삽니다. 전세금 1억, 내년이면 재계약입니다. 전세금이 오르면 아들이 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때 제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1000만 원이라도, 2000만 원이라도 도와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속도로 가면 5년 뒤엔 제 예금도 바닥입니다. 도와주기는커녕 아들에게 손 벌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싫었습니다. 저는 평생 아들에게 손 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을 도왔습니다. 대학 보내고 결혼 지원하고. 그런데 노년에 아들에게 돈 좀 줘라고 말해야 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끝까지 스스로 버티고 싶습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합니다. 연금 92만 원으로는 안 됩니다. 예금 2억도 부족합니다.
최소 3억은 있어야 합니다. 아니, 4억은 있어야 마음 편합니다. 그래야 병원비 나가고, 요양병원비 나가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아버지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손주 돌잔치 때 100만 원이라도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자존심입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찬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정신이 조금 들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50분 뒤면 일어날 시간입니다. 다시 덤프 주차장으로 가야 합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아내가 뒤척였습니다. 여보, 화장실 갔다 와요? 네, 주무세요. 아내는 다시 잠들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66세 아내, 평생 저를 믿고 살았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고 집안일하고 한 번도 돈 벌어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왜 이렇게밖에 못 버냐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저는 마지막까지 든든한 남편이고 싶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병원비도 있고 생활비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합니다. 연금 92만 원으로는 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예금 2억으로도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새벽에 덤프 시동을 걸고 저녁엔 배달 오토바이를 탑니다. 68세 몸이 아파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멈출 수 없습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싶습니다. 그게 제 자존심입니다. 12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내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지훈이.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덤프 대기도 없고 배달도 쉬는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인사했습니다. 오, 왔구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은 35세.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로 근처에 왔다가 들른 모양이었습니다. 커피 드릴까? 아내가 물었습니다. 네, 엄마.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커피를 타왔습니다. 요즘 회사는 어떠냐? 제가 물었습니다. 네, 바쁘긴 한데 괜찮아요. 내년에 대리 진급 예정이에요. 그래? 잘됐다. 아들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버지 말인데요. 아들은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도 덤프 모시죠? 그리고 배달도 하신다고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누가 말했을까요? 누가 그러던? 지난주에 동네에서 아버지 봤어요.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시는 거.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차 안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빗속에서 배달하시는 거 봤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오토바이에서 내리시는데 걸음걸이가 많이 불편해 보이셨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차에서 내려서 뛰어가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벌써 건물 안으로 들어가셨더라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집에 가서 잠을 못 잤어요. 68세 아버지가 비 오는 날 배달을 하신다는 게 아들은 눈물을 참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연금도 나오시잖아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안 되더라. 그래도 배달은 너무 위험하잖아요.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그래도 해야지. 돈이 필요하니까. 아들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돈 받으실래요? 저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드릴 거? 아니, 100만 원도 괜찮아요. 제 월급이 세후 400만 원 정도 되는데 100만 원 정도는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돼. 아버지. 아빠는 자식 돈 받으면서 못 살아. 왜요?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 된다고 했잖아. 아내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지훈이 말 좀 들어봐요. 당신도 가만히 있어요. 저는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지훈아, 너 전세 재계약 내년이지? 전세금 올라가면 어떡하려고? 그건. 그리고 애 키우는데 돈 안 들어? 분유값, 기저귀값, 곧 어린이집도 보내야 하잖아. 그래도 저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너는 너 살기도 빡빡해. 35세에 연봉 5,500만 원. 서울에서 애 키우면서 살기에 넉넉하지 않아. 하지만 아빠는 괜찮아. 아빠는 아직 일할 수 있어. 덤프도 몰고 배달도 할 수 있어.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그래도가 아니야.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훈아, 아빠 말 들어. 아빠는 평생 너한테 짐 안 되려고 살았어. 아버지는 짐이 아니에요. 그래도 아빠는 그렇게 생각한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아빠가 너 키울 때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대학 보낼 때도 결혼 지원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했어. 아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아빠가 늙어서 너한테 손 벌리는 그건 아빠 자존심이 허락 안 해. 아버지, 아빠는 끝까지 아빠로 남고 싶어. 너한테 도움 주는 아빠. 너를 걱정해 주는 아빠. 저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훈아, 너는 내 가정 챙겨. 애 잘 키우고, 전세금 모으고, 승진해서 연봉 올리고. 네. 아빠는 아빠가 알아서 한다. 아직 몸 괜찮아. 조금 힘들지만 할만해.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요. 저도 힘들었습니다. 68세 몸으로 새벽에 덤프 대기하고 저녁에 배달 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들이 100만 원만 줘도 배달을 안 해도 됐습니다. 하지만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35세입니다. 이제 막 가정을 꾸렸습니다. 애도 어립니다.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태산입니다. 전세금 재계약, 어린이집비, 초등학교 들어가면 학원비, 중학교 가면 더 많이 듭니다. 아들이 지금 저한테 100만 원씩 주면 1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그 돈이면 아들이 전세금 올릴 때 보탤 수 있습니다. 손주 교육비로 쓸 수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돕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돕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없습니다.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제발 무리하지 마세요. 배달은 정말 위험해요. 알았어. 조심할게. 넘어지시면 안 돼요. 골절되시면 큰일이에요. 걱정 마. 아빠 운전 경력 40년이야. 오토바이 정도는 문제 없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오토바이는 덤프와 다릅니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언제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한테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정말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뭐라도 할게요. 알았어. 잘 가.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지훈이 돈 받지 그래요. 우리 힘든 거 지훈이도 아는데요. 안 돼요. 왜요? 아들이 힘들어진다고요? 그래도 당신도 아들 키워봤잖아요. 아들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여보, 당신 몸이 걱정돼요.
요즘 허리도 안 좋고 무릎도 아프잖아요. 괜찮아요. 참을 만해요. 언제까지 참을 건데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75세? 80세? 아니면 넘어질 때까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아들 돈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2025년 1월 6일 월요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새해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는 뭘 하겠다. 올해는 어디를 가겠다. 하지만 저는 계획 같은 게 없습니다. 그저 버티는 것 뿐입니다. 오전 10시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 정리를 하려고요. 창구에 앉아 통장을 건넸습니다. 정리 좀 해주세요. 직원이 통장을 받아 들었습니다. 프린터에서 명세서가 나왔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잔액 1억 9,680만 원. 저는 명세서를 받아 들었습니다. 천천히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2024년 1월 2억 100만 원. 2024년 12월 1억 9,680만 원. 1년 동안 420만 원이 줄었습니다. 한 달 평균 35만 원씩 감소. 작년보다는 조금 나았습니다. 배달을 시작했으니까요. 배달로 버는 돈이 적자를 메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줄고 있었습니다. 저는 명세서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은행을 나와 걸었습니다. 1월의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카페 앞을 지나쳤습니다. 창문 너머로 젊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커피 한 잔에 5,000원. 그 돈이면 저녁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는 장을 보러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빈집. 저는 방으로 들어가 명세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1억 9,680만 원.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73세에 예금이 바닥납니다. 그 이유는 연금 92만 원, 생활비 최소 150만 원, 매달 58만 원 적자. 덤프는 73세면 못 몹니다. 현장에서 아무도 안 부릅니다. 배달도 73세면 위험합니다. 반사신경이 떨어집니다. 넘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럼 수입이 연금밖에 없습니다. 연금 92만 원으로 두 사람이 어떻게 살까요? 계산을 해봤습니다. 집 관리비 15만 원, 전기세, 가스비 10만 원, 통신비 8만 원, 건강보험료 12만 원, 합계 45만 원, 기본 고정비만 45만 원, 연금 92만 원에서 빼면 47만 원 남습니다. 47만 원으로 식비를 써야 합니다. 하루 1만 5천 원. 두 사람이요.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빠듯합니다. 거기에 병원비는? 약값은? 옷은?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끝입니다. 저는 명세서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하늘은 회색빛이었습니다. 문득 작년 크리스마스가 떠올랐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배달을 뛰고 있었습니다. 밤 9시쯤 한 아파트 단지를 지나갔습니다. 거실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한참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해 보였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아들이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마다 작은 트리를 샀습니다. 아들이 좋아했습니다. 아빠, 우리 집 트리 제일 예뻐요.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돈도 벌고 가족도 건강하고. 그런데 지금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배달 오토바이를 탑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있는데 저는 혼자 밤거리를 달립니다. 그게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배달을 안 하면 돈이 안 들어옵니다. 저는 다시 오토바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배달지로 향했습니다. 방에서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1만 30원으로 확정. 올해 물가상승률 3.2% 예상. 국민연금 고갈 시점 2055년으로 앞당겨져. 뉴스를 끄고 싶었습니다. 듣기 싫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뭐 하나요? 68세는 최저임금 일자리도 없는데요. 물가가 오르면 생활비가 더 듭니다. 그럼 예금이 더 빨리 줄어듭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제가 받는 92만 원도 줄어듭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조용한 거실. 시계만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을 꺼냈습니다. 1억 9,680만 원. 이 돈이 제 생명줄입니다. 이 돈이 다 떨어지면 저는 끝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선택지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새벽에 덤프 대기를 합니다. 물량이 없어도 갑니다. 혹시라도 일이 생길까 봐요. 저녁엔 배달을 띱니다. 추워도 갑니다. 비가 와도 갑니다. 눈이 와도 갑니다. 한 건이라도 더 뛰어야, 하루 10,000원이라도 더 벌어야 예금이 줄어드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68세면 쉬셔야죠. 연금 나오시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그들은 모릅니다. 노후가 얼마나 불안한지, 예금이 바닥나는 공포, 병원비가 나갈 때의 두려움, 아들에게 손 벌려야 할 수도 있다는 수치심, 그걸 모릅니다.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지금 겪고 있으니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일할 수 있을까? 걱정합니다. 배달을 뛸 때마다 넘어지지 말자, 다치지 말자 기도합니다.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얼마나 줄었을까? 두렵습니다. 이게 68세 노후의 현실입니다. 연금 92만 원, 예금 1억 9,680만 원. 숫자로 보면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매달 돈이 빠져나갑니다. 병원비, 생활비, 유지비.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바닥이 납니다. 그때 저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기초수급? 자격이 될까요? 집이 있는데요? 아들에게 손 벌리기?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할 수 있는 걸 합니다. 몸이 움직이는 한 일을 합니다. 덤프를 몰고 배달을 띱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합니다. 여러분은 불쌍하게 보실지 모릅니다. 측은하게 여기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냥 버티는 것뿐입니다. 하루하루. 5년 뒤 73세? 그때 가서 생각하겠습니다. 지금은 오늘을 버티는 게 먼저입니다. 저는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오늘도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옷을 입었습니다. 아내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부엌으로 나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오늘도 김밥 한 줄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어젯밤 싸둔 것입니다. 김밥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1월의 새벽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갑습니다. 영하 5도 시흥공단 덤프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15분 거리.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까? 덤프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새벽을 깼습니다. 무전기를 켰습니다. 도윤 기사님, 오늘은 물량 없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천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준다면 그들은 뭘 느낄까?
여러분은 제가 후회하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40년을 덤프를 몰며 살았지만 그 시간이 불행했던 건 아닙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운동회에 갔을 때, 아들이 달리기에서 1등 했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들 대학 합격증을 받았을 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제대로 키웠구나. 그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 결혼식 날, 아들이 신부 손을 잡고 입장했을 때 이제 제 할 일은 다 했구나. 가슴이 벅찼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처음 안아봤을 때, 그 작은 생명이 제 품에 안겼을 때 제가 이렇게 살아온 게 헛되지 않았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항상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덤프를 몰았던 건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일요일도 현장에 나갔던 건 아들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명절에도 쉬지 않았던 건 우리 가족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시간들이 힘들지 않았냐고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게, 가족이 제 노력으로 웃을 수 있다는 게, 그게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68세에 배달을 뛰는 게 힘듭니다. 비 오는 날 오토바이 타는 게 두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제가 오늘 버티면 아내가 병원비 걱정 덜 합니다. 제가 오늘 일하면 아들에게 손 안 벌립니다. 제가 오늘 벌면 손주 돌잔치 때 축의금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일합니다. 이게 제 행복입니다. 가족을 지키는 게 제 행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는 제 이야기가 경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68세에 이렇게 삽니다. 왜일까요? 저는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몸으로 버는 일만 했습니다. 연금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노후를 몸으로 버티지 마세요. 저는 40년을 몸으로 일했습니다. 덤프를 몰고 무거운 짐을 실었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68세가 되니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어깨 아픕니다. 그리고 아무도 안 부릅니다. 도윤 기사님, 죄송한데 젊은 분으로 갈게요. 몸으로 버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60대 중반이면 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지금부터 몸이 아닌 다른 것을 준비하세요. 기술을 배우세요. 자격증을 따세요. 부업을 만드세요. 60대가 되어도 할 수 있는 일, 앉아서 할 수 있는 일, 경험으로 할 수 있는 일, 그걸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둘째, 연금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국민연금 92만 원을 받습니다. 40년 일했는데 92만 원입니다. 이게 적다고요? 평균보다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살 수 없습니다. 생활비 최소 150만 원. 두 사람이 먹고 살려면요. 그러니 여러분은 연금 외에 다른 수입을 만드세요. 개인연금을 드세요. 매달 10만 원이라도 20년 모으면 수천만 원이 됩니다. 부동산 수익을 만드세요. 그게 노후의 월세가 됩니다. 배당 수입을 만드세요.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하세요. 노후의 배당금이 연금이 됩니다. 연금 하나만 믿지 마세요. 여러 개의 수입원을 만드세요. 셋째, 예금은 최소 5억을 목표로 하세요. 저는 40년 일해서 3억 5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3년 만에 1억 5천이 사라졌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유지비. 앞으로 5년이면 다 떨어집니다. 그때 저는 73세입니다. 3억으로는 부족합니다. 최소 5억은 있어야 합니다. 5억이 있으면 한 달 80만 원씩 써도 8년을 버팁니다. 거기에 연금 100만 원 합치면 월 180만 원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면 최소한의 품위는 지킬 수 있습니다. 병원비 나가도 버틸 수 있습니다. 손주한테 용돈도 줄 수 있습니다. 5억. 어려운 숫자가 아닙니다. 30세부터 준비하면 30년 동안 한 달 50만 원씩만 모으면 이자 포함해서 5억이 넘습니다. 40세부터면 한 달 80만 원씩, 50세부터면 한 달 150만 원씩. 불가능한 숫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넷째, 자식에게 기대지 마세요. 저는 아들이 있습니다. 35세, 중견기업 과장. 연봉 5,500만 원. 아들은 저를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습니다. 아들도 힘듭니다. 전세 재계약 앞두고 있습니다. 애 키우는데 돈 듭니다. 앞으로 교육비 더 듭니다. 아들이 저를 도우면 아들 미래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가 자식에게 손 벌리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짐이 되지 마세요. 노후는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다섯째, 60대 이후는 체력이 아니라 구조 싸움입니다. 저는 지금 68세입니다. 체력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70세? 75세? 언젠가는 못합니다. 몸이 망가집니다. 그럼 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체력으로 버티는 구조를 만들지 마세요. 앉아서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 아파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 연금, 배당, 월세, 이자.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만드세요. 60대가 되면 늦습니다.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저는 덤프에서 내렸습니다. 오전 11시 오늘도 일이 없었습니다. 주차장을 걸어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살지 마세요. 68세에 새벽 배달을 뛰지 마세요. 통장 잔액 걱정하지 마세요. 병원비 나갈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식에게 미안해하지 마세요. 지금 준비하세요. 30대면 30년 있습니다. 40대면 20년 있습니다. 50대면 10년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연금을 늘리세요. 예금을 모으세요. 부수입을 만드세요. 몸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버는 방법을 찾으세요. 그래야 60대가 되었을 때 여유가 있습니다. 연금 나오니까 괜찮네요. 예금이 있으니까 병원비 걱정 없네요. 손주 용돈 줄 수 있네요.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저는 늦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았던 40년. 그 시간이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것. 그것만은 후회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처럼 열심히 사세요. 가족을 사랑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하지만 저와 다르게 노후도 준비하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준비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68세 한도윤, 40년 덤프 기사, 새벽에는 대기, 저녁에는 배달. 이게 제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살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노후를 준비하세요. 연금만으로는 안 됩니다. 3억으로도 부족합니다. 몸으로 버티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구조를 만드세요. 시스템을 만드세요. 60대가 되어도 돈이 들어오는 통로를요. 그게 진짜 노후 준비입니다. 저는 집으로 걸어갑니다. 오늘 저녁에도 배달을 뛸 것입니다. 내일도 새벽 3시 50분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제 삶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제발 제 이야기를 교훈으로 삼으세요. 68세에 배달 오토바이를 타지 마세요. 73세에 예금 바닥을 보지 마세요. 자식에게 손 벌리는 부모가 되지 마세요. 지금 준비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지금 여러분이 만드는 겁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큰 힘이 됩니다. 선생님, 지금 150주만 더 매수하시면 완벽하게 회복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5억 7천만 원. 제가 평생 모은 돈이 단 3개월 만에 증발했습니다. 아들의 결혼 자금도 노후 대비 저축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했고 저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말합니다.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인간이었다고. 과연 누가 이 선량한 사람을 이 지경까지 몰아넣은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김철수 씨 67세. 대기업 생산직으로 입사해서 35년을 근무한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새벽 5시 출근, 저녁 8시 퇴근. 주말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35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퇴직금과 저축 약 6억 원. 그중 5억은 아들 민준이의 결혼 자금으로 따로 묶어뒀습니다. 은퇴 후 2년. 철수 씨는 처음으로 여유를 느꼈습니다. 늦잠도 자보고 친구들과 등산도 다녔습니다. 하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35년간 일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 무료했습니다. 35살 아들 민주는 중견기업 대리였습니다. 5년 연애한 32살 약혼녀와 다음 달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신혼집 계약금 2억 내야 하는데 알고 계시죠? 당연하지. 다 준비해뒀어. 걱정 마. 감사합니다, 아버지.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손주 볼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철수 씨의 카카오톡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료 주식 리딩방에 초대합니다. 현직 증권사 출신 전문가의 매매 타이밍을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최근 3개월 평균 수익률 300%. 완전 무료입니다. 무료. 전문가. 수익률 300%. 철수 씨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냥 구경만 해볼까? 링크를 눌렀습니다. 이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매일 수익 인증샷이 올라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500만 원 수익. 교수님 덕분에 2천만 원 벌었습니다. 빚 청산했어요. 증권 계좌 화면 사진들. 플러스로 찍힌 수익금들. 방장의 프로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재훈 교수, 경력 20년 증권 전문가, 전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현 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 화려한 이력이었습니다. 매일 오전 9시 그가 추천 종목을 올렸습니다. 그 밑에는 수십 개의 감사 댓글이 달렸습니다. 철수 씨는 며칠간 지켜봤습니다. 매일 수익 인증샷이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의 대화는 진짜 같았습니다. 나도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진짜예요. 3개월째 하고 있는데 벌써 2배 벌었어요. 사실 철수 씨는 평생 주식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은행 적금만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은행 금리는 너무 낮았습니다. 연 3%, 6억을 넣어도 1년에 1,800만 원. 세금 떼면 더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벌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올렸습니다. 저는 주식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괜찮을까요? 몇 분 후 이재훈 교수가 직접 답변을 달았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제가 있는 겁니다. 주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건 타이밍입니다. 그걸 제가 알려드립니다. 선생님은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친절한 답변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는데 지금은 매달 수익 내요. 선생님 환영합니다. 다음 날 이재훈 교수가 추천 종목을 올렸습니다. 바이오, 신약 개발 최종 단계, 곧 승인 예정. 지금이 매수 타이밍.
철수 씨는 증권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3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일주일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플러스 50만 원. 수익률 16.7%. 일주일 만에 50만 원을 번 겁니다. 은행 적금으로는 1년을 넣어야 받을 이자를 일주일 만에 번 겁니다. 철수 씨는 흥분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구나. 역시 전문가는 다르구나. 철수 씨는 카톡방에 감사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처음인데 수익 났어요. 이재훈 교수가 답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기회 많이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의 첫 단계라는 것을. 첫 성공은 미끼였습니다. 믿음을 심기 위한. 그리고 그 다음부터 진짜 사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첫 성공 후 철수 씨는 매일 카톡방을 확인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핸드폰을 켰습니다. 이재훈 교수의 추천 종목을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후 이재훈 교수가 철수 씨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선생님의 투자 성향을 봤을 때 VIP 멤버십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일반 회원들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프리미엄 종목을 VIP 회원들께만 공유합니다. 최근 3개월 VIP 회원 평균 수익률 348%. 관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VIP. 선택받았다는 기분. 철수 씨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참여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VIP방으로 초대하겠습니다. 현재 회원은 단 20명입니다. 선생님이 21번째십니다. VIP방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수익 인증샷의 금액이 달랐습니다. 이번 주 3천만 원. 한 달 만에 5천만 원. 1억 만들었어요. 억 단위 수익들. 이재훈 교수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VIP 회원 여러분, 특급 정보입니다. 건설 대형 국책 사업 수주 확정. 아직 공식 발표 전입니다. 내부 정보입니다. 발표 나면 주가 최소 3배. 지금이 매수 적기. 추천 투자금 최소 2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처음 투자한 300만 원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VIP방 사람들은 이미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2천 매수 완료. 저는 3천 넣었습니다. 철수 씨는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벌었으니까 2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수익이 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20% 상승, 400만 원 수익. 철수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400만 원. 철수 씨는 완전히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 식사 자리였습니다. 아빠, 요즘 뭐 하세요? 맨날 핸드폰만 보시네. 아, 주식 좀 하고 있어. 주식이요? 아빠가요? 응. 전문가한테 배우고 있어. 벌써 몇백만 원 벌었다. 아빠, 혹시 그거 사기 아니에요? 요즘 주식 사기 엄청 많다고 뉴스에 나오던데요. 철수 씨는 짜증이 났습니다. 너는 왜 의심부터 하니? 이 사람은 대학 교수야. 경력도 20년이고 실제로 내가 돈 벌었다고. 그래도 아빠, 조심하세요. 너무 큰 돈 넣지 마세요. 알았어. 걱정 마. 아들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이미 철수 씨는 이재훈 교수의 말을 아들의 말보다 더 믿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철수 씨는 세 번째 투자를 했습니다. 3천만 원. 네 번째는 5천만 원. 투자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제 총 1억 원을 투자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계좌에 빨간 숫자가 떴습니다. 마이너스 2천만 원. 손실. 철수 씨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급하게 이재훈 교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교수님, 손실이 많이 났는데요. 30분 후 답변이 왔습니다.
선생님, 놀라셨죠?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일시적입니다. 지금이 바닥입니다. 지금 더 사모으시면 평단가가 낮아져서 금방 회복됩니다. 제가 20년 이 일하면서 이런 타이밍 많이 봤습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포기하시면 진짜 손해입니다. 철수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재훈 교수가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제 말 믿으시죠? 지난번에도 제가 맞췄잖아요. 이번에도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3천만 원만 더 넣으시면 빠르게 회복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습니다. 철수 씨는 3천만 원을 더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더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5천만 원이 됐습니다. 이제 총 1억 4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5천만 원 손실. 실제 남은 돈은 9천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철수 씨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주가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3시에도 핸드폰을 켰습니다. 빨간 숫자만 보였습니다. 계속 이재훈 교수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조금만 더 투자하시면 됩니다. 철수 씨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자신의 돈을 더 투자했습니다. 5천만 원, 다시 5천만 원. 이제 총 2억 4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신용대출 3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 2천만 원, 친구에게 빌린 돈 2천만 원, 자신이 가진 돈 4억을 거의 다 투자하고 빚까지 7천만 원을 냈습니다. 총 4억 7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손실은 2억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재훈 교수가 충격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확인해보니 이 종목을 살리려면 대량 매수가 필요합니다. 선생님 현재 금액으로는 부족합니다. 혹시 추가 자금 동원 가능하신가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기서 포기하시면 지금까지 넣은 돈 전부 날립니다. 하지만 지금 조금만 더 넣으시면 전부 회복하고도 남습니다. 철수 씨는 떨렸습니다. 자신의 돈은 이미 바닥났습니다. 빚도 7천만 원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들 명의 적금 1억 원. 사실 그 돈은 아들이 5년간 모은 돈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 자금을 스스로 준비하겠다며 매달 월급에서 200만 원씩 적금을 들었습니다. 5년간 모은 돈 1억. 그 돈을 아버지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결혼 자금 총 5억 중 1억은 아들이 벌어서 모아둔 돈이었고 4억은 제가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그 돈까지 쓰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건 민준이가 5년간 피땀 흘려 모은 돈이야. 하지만 이미 자신의 돈 4억에 빚 7천만 원까지 4억 7천만 원을 날릴 위기였습니다. 이대로 포기하면 모두 날립니다. 조금만 더 넣으면 회복된다고 했어. 그럼 내 돈도 건지고 민준이 돈도 지키고 빚도 갚고. 철수 씨는 결국 손을 댔습니다. 아들 명의 적금 1억 원 해지했습니다. 전부 투자했습니다. 이제 총 5억 7천만 원이 투자된 상태였습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이번 주 안에 회복됩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하지만 주가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폭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30% 폭락, 이틀 만에 50% 폭락, 상장 폐지 위기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철수 씨는 절망했습니다.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5억 7천만 원이 5천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5억 2천만 원 손실, 거의 전부 날린 겁니다. 그 순간 철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는 것을. 자신의 돈 4억뿐 아니라 아들이 5년간 피땀 흘려 모은 1억까지 날렸다는 것을. 결혼식을 한 달 앞둔 토요일 오후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아빠, 다음 주 수요일에 신혼집 계약금 2억 내야 하는데 준비해 주실 수 있어요?
철수 씨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눈은 충혈돼 있었고 수염도 안 깎았습니다. 민준아, 미안하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돈이 없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빠, 농담이시죠? 민준아, 아빠가. 미안하다. 무슨 소리예요? 5억이나 모아두셨잖아요. 다 없어졌어. 주식에. 뭐라고요? 주식.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주식 하지 말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미안하다. 회복할 수 있을 줄 알았어. 5억이 다요? 응. 다. 그럼 제 적금은요? 순간 철수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빠, 제 적금 1억. 제 이름으로 된 거. 그건 있죠? 그것도, 네. 뭐라고요? 그것도 없어. 아들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안하다. 그 돈은 제가 5년간 모은 거예요. 제 월급에서 매달 200만 원씩. 야근 수당 받으려고 밤 11시까지 일하고. 회식도 안 가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줄이고. 5년을 그렇게 모았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돈은 아빠가 번 거니까 그래요. 사기당한 거 안타깝고 걱정돼요. 근데 제 돈까지요. 제 이름으로 된 적금을 왜 아빠가 멋대로 해지하세요? 회복할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럼 네 돈도 지키고. 회복. 5억을 날리고 회복이요. 아들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회사에서 대출까지 받았어요. 노후 자금으로 저희 신혼집 마련해 주시는 것 같아서 바로 드리려고. 아빠한테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아서 대출까지 받았다고요. 1억은 아빠가 관리해 주신다고 해서 맡긴 건데 그걸. 근데 그 1억이 없으면 제가 은행 대출을 더 받아야 된다고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아빠, 저 다음 달이 결혼식이에요. 예식장 잔금, 신혼집 계약금 다 어떻게 해요? 철수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조심하시라고, 사기라고. 근데 아빠는 제 말은 안 들으시고 사기꾼 말만 믿으셨어요. 그러고도 모자라서 제 돈까지 가져가셨어요. 내 말을 들었어야 했어.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아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아빠가 사기당한 건 안타까워요. 진짜 걱정됩니다. 근데 왜 제 인생까지 망치세요? 저는 어떡해요? 민준아, 집에 가볼게요. 아빠, 얼굴 더 이상 못 보겠어요. 아들은 돌아섰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철수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은 약혼녀를 만났습니다. 카페였습니다. 오빠, 주방 인테리어 이렇게 하면 어때? 아들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미안해. 왜? 무슨 일 있어? 우리 결혼 이뤄야 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돈이 전부 없어졌어. 무슨 돈? 전부. 신혼집 계약금도 예식장 잔금도. 약혼녀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오빠가 5년간 모은 적금도 있고 오빠 아버지가 준비하신 것도 있다며? 아버지가 주식 사기를 당하셨어. 5억 전부. 그게 무슨 말이야, 5억을? 전부? 응. 내가 5년간 모은 1억도 전부다. 약혼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은? 미안해 시간을 줘. 내가 돈을 다시 모아볼게. 1년만 아니 2년만. 오빠. 약혼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 이미 회사에 결혼한다고 다 말했어. 결혼 준비한다고 친척들한테도 다 말했고, 다음 주가 우리 양가 상견례잖아. 근데 그걸 1년 아니 2년을 미루자고. 미안해. 진짜 미안해. 오빠, 나 32살이야. 5년 기다렸어. 그동안 다른 소개도 다 거절했어. 미안해. 사흘 후 약혼녀와 다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오빠, 우리 부모님이 응. 완전히 반대하셔 5억을 사기로 날린 집안이랑 결혼하면 결혼 후에도 계속 돈 문제로 고생할 거라고. 그리고 오빠도 빚을 더 져야 한다며. 그래도 그리고 솔직히 나도 두려워. 결혼하고 나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시아버지가 또 무슨 일을 저지르실지. 약혼녀는 가방에서 작은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약혼 반지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미안해. 나도. 더는 못 기다리겠어. 제발 미안해. 그녀는 나갔습니다. 5년의 연애, 5년간 모은 돈, 결혼 준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출근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이런 생각만 했습니다. 내가 5년간 모은 돈, 내 이름으로 된 돈, 그걸 왜 아빠가? 철수 씨도 무너졌습니다. 이재훈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카톡도 차단됐습니다. VIP방도 사라졌습니다. 모든 게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철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그리고 더 큰 것을 잃었다는 것을, 자신의 돈 사업뿐 아니라 아들이 5년간 피땀 흘려 모은 1억까지 날렸다는 것을, 아들의 인생까지 망쳤다는 것을. 철수 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어르신, 개인 투자 손실은 사기로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강제로 투자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끝이에요. 게다가 해외 서버를 사용했네요.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 제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 찾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법은 그를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수 씨는 인터넷 기사 댓글에서 같은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저도 이재훈한테 당했습니다. 3억 날렸어요. 저도 당했어요. 2억 8천만 원이요. 철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5억 잃었습니다. 그날 저녁 10통이 넘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 시내 작은 카페에 2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60대에서 70대, 은퇴한 분들이었습니다.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한 분이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박영수입니다. 72세입니다. 3억을 잃었습니다. 40년간 공무원 생활하면서 모은 전부였습니다. 다음 분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순자입니다. 68세입니다. 2억 8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남긴 보험금이었어요. 이제 아들 집에 얹혀 살아야 합니다. 며느리 눈치 보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들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철수 씨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하는 동안 목이 메었습니다. 모임을 주도하는 50대 후반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김정훈 변호사입니다. 저도 2억을 잃었습니다. 변호사가 사기를 당했다니 웃기시죠? 하지만 이들의 수법은 정말 교묘합니다. 우리 함께 싸워야 합니다. 변호사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재훈은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그룹의 리더입니다. 본명도 다릅니다. 대학 교수 경력도 전부 거짓입니다. 확인된 가짜 투자방만 13개. 피해자는 1000명이 넘고 피해 금액은 23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피해자들은 증거를 모았습니다. 통화 녹음, 카톡 대화,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마침내 이재훈이 중국에서 체포됐습니다. 1년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철수 씨도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법정에 들어온 이재훈은 평범한 40대 중반 남자였습니다. 화려한 이력도 교수 같은 품위도 없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1000명에게서 230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까? 이재훈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지 투자 정보를 공유했을 뿐입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들이 한 것입니다. 제 책임이 아닙니다. 방청석에서 고함이 터졌습니다. 이 사람아,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을. 재판장이 정숙을 요구했습니다. 6개월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5년,
벌금 10억 원. 하지만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해외로 빠져나간 돈은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철수 씨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모든 걸 잃었지만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잃은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이었다는 것을. 철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가야겠다고. 1년 만에 철수 씨는 아들의 집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왜 오셨어요? 민준아,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아빠가 바보였어. 내 말을 들었어야 했어.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저도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그동안 아빠 원망 많이 했어요. 그때 내 말을 들었다면 결혼도 하고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걱정도 많이 했어요. 죄송해요. 아니야. 넌 잘못 없어. 저도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결혼도 깨지고 회사도 그만두고. 미안하다. 아빠가 네 인생을 망쳤구나. 아빠는 이제 괜찮으세요? 아니. 하지만 괜찮아질 거야. 너만 있으면. 아들이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철수 씨와 아들은 천천히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아들은 다시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는 67살에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철수 씨는 피해자 모임에서 계속 활동했습니다. 경로당과 복지관을 다니며 강연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경로당에서 강연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철수입니다. 67세입니다. 저는 주식 사기로 5억 원을 잃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저처럼 되지 않았으면 해서입니다. 철수 씨는 자신이 당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첫째, 무료라는 말을 의심하세요. 전문가가 왜 무료로 정보를 줍니까? 여러분의 돈을 노리는 겁니다. 둘째, 확정 수익이라는 말을 절대 믿지 마세요. 100% 오른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100% 사기꾼입니다. 셋째, 급하게 투자하라고 압박하면 무조건 끊으세요. 지금 아니면 안 돼요 하는 말은 사기꾼의 단골 멘트입니다. 넷째, 가족이 의심하면 일단 멈추세요. 제 아들이 몇 번이나 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 들었습니다. 그게 제일 후회됩니다. 한 분이 질문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합니까? 철수 씨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금융감독원 파인 서비스. 이 사이트에서 회사 이름을 검색하세요. 정식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30초면 됩니다. 만약 여기에 없다면 100% 불법입니다. 저는 이것만 확인했어도 5억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문자 왔었어요. 근데 오늘 듣고 나니까 무서워요. 네, 조심하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철수 씨는 이런 강연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아들도 다시 취업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아들이 새벽에 편의점으로 철수 씨를 찾아왔습니다. 아, 민준아 이 시간에 여길 어떻게? 그냥 아빠 얼굴 보고 싶어서요. 고맙다. 아빠, 제가 이제 돈 좀 모았어요. 제가 빚 갚을게요. 아니야. 그건 아빠가 할 일이야. 아빠, 같이 해요. 우리 같이. 그래. 고맙다.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5억은 영영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돌아왔습니다. 철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돈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께도 이런 연락이 오지 않았나요? 오늘 당장 확인해 보세요. 당신의 가족을 지키는 건 당신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